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는 우리 국방부와 군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유럽의 사례 한 가지와 더불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가 정말 서방제 무기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데 서방제 무기를 비하하는 영상을 촬영하다가 정말 개망신을 당했다. 이런 재미있는 소식까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간추린 뉴스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특이한 형태의 실험용 항공기를 제작해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술 실증기 정도로 보이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항공기를 제작한 것인지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항공기입니다. 지금까지 식별된 그 어떠한 유형의 중국제 그리고 서방제 항공기와도 닮지 않았고요. 주익은 굉장히 큰데 미익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델타익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전면부의 날개도 있고요. 특이한 것은 에어 인테이크,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흡입구죠. 그 공기 흡입구가 기체의 하단에 있습니다. F-16처럼 밑에 붙어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형상을 놓고 봤을 때는 극초음속과 같이 굉장히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기동하기 위한 그런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랜딩 기어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착륙 중에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에 이 랜딩 기어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된 것 같고, 이 랜딩 기어의 크기로 기체의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해 보면은 일반적인 전투기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 항공기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확인하고 검증해 보려 하는지 우리 정부 당국 잘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1 퇴역 계획을 취소하고 15대 보유군 전량을 개량해 장기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도 보유 중인 유로파이터를 오는 2025년까지 퇴역시킨다는 계획을 보류하고 성능 개량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스페인이 17대를 개량 중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데 과연 골칫덩이 트렌치1이 개량을 통해서 쓸만한 기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유로파이터 타이푼 하면은 유럽 조별과제 잔혹사 이런 말이 떠오르죠. 각국이 서로의 지분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산으로 가버린 전투기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형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1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성능도 구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장도 잘 나고 정비 시간도 길고 유지 비용도 높아서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4개국으로부터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트렌치2, 트렌치3, 트렌치4로 개량을 거치면서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도 원래는 이 트렌치1,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이 20대가 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래는 2025년까지 조기 퇴역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트렌치1은 레이더도 최신형 사양의 유로파이터 트렌치3나 4와 달리 유로파이터 트렌치3나 4하고 다르게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자장비도 굉장히 구형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범용성이 떨어지는데 유지비가 높고 고장까지 잘 나니까 당연히 운용국 입장에서는 버리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국이 이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나토와 러시아가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의 전투기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것을 개량을 하고 오스트리아도 이 전투기를 개량해서 장기간 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목표 성능은 스페인이 구현을 했었던 트렌치2와 트렌치3의 중간 정도 되는 사양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사업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무인 전투기와 신형 전투함, 잠수함과 드론 항모, 알타이 전차 등의 신무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무기 홍수가 오는 5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이른바 국뽕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당초 일정보다 크게 앞당겨진 드론 항모 TCG 아나돌루의 취역 일정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요. 있는 현실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대중을 선동하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 풍토, 단순히 남의 일로 지배할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특히 유튜브를 보면은 일본이 난리 났다, 일본이 뒤집어졌다, 충격, 한국이 이럴 정도일 줄이야, 이런 제목의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영상을 들어가 놓고 보면은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엉뚱한 영상들이 벌어져서 화가 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튀르키예가 이러한 국뽕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론 항모 TCG 아나돌로라고 해서 원래는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 27,000톤짜리 강습 상륙함을 도입해서 쓰려고 했던 건데, 원래는 튀르키예가 여기다가 F-35B를 얹어서 경항모로 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F-35B를 도입을 못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자국산 헬기, 자국산 드론을 얹어서 드론 캐리어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장면이 최근에 튀르키예가 첫 비행에 성공시켰던 키질렐마라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이 키질렐마는 두 가지 형태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 첫 번째 형태는 아음속, 두 번째 형태는 초음속.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투기의 능력을 거의 대부분 다 무인으로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것들이 전부 다 자기 치적이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형의 국뽕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차륜형 대공포 같은 이런 대공포가 최강의 저고도 방공 체계를 구축을 했다라고 국방홍보원이 선전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수도권 상공이 뚫렸죠. 자신의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과도한 왜곡이나 과장, 허위가 섞이게 되면 자신들이 그렇게 국뽕에 젖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한심할 수도 있다. 튀르키예 사례를 보면서 우리 당국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제리가 지난 2020년 중국의 6척을 일괄 발주한 056형 초계함의 변형 엘 무타사디급 초도함이 지난 2월 23일 상하이를 출항한 지 한 달 반 만에 알제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국방비 2배 증액을 선언하고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알제리는 현재 중국산 방공 구축함인 052D형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접국 모로코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제리 옆에 있는 리비아하고는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고, 바로 서쪽에 붙어 있는 모로코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국가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아시다시피 모로코는 알제리에 비해서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전반적인 국력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알제리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유럽 강국들의 평화 유지군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어떤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알제리가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리비아나 모로코 같은 주변 국가로 파급이 될 텐데, 사실 리비아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고 알제리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리비아는 계속 내전을 해왔고 모로코는 나라의 크기라든가 전반적인 국력에서 알제리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후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 국가의 군사력이 과도하게 강해지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전쟁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는데, 현재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정신이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세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상황은 과연 누가 교통정리를 하고 정세를 안정화시킬지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3월 하르키우 전선에서 노획한 신품 T-80VBM 전차 일명 버니가 노획 1년 만에 그 역할을 다하고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노획 후 스탄 전투에서 다수의 적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며 에이스 칭호를 받은 버니는 바흐무트 전선에서 이동 중에 진흙탕에 빠져 회수 불가 판정을 받은 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파괴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버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리 밑을 통과하고 있는데 진흙탕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진흙탕에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위치는 바흐무트 철도역 근처인데요. 지금 바흐무트 철도역 근처에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이 버니라는 전차는 하르키우 전선에서 개전 초에 굉장히 큰 화력을 보여줬던 93기갑여단이 노획을 해서 CNN 방송도 탔습니다. 자, 이 CNN 방송 자막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러시아 전차를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전차가 바로 그 버니입니다. T-80BBM 전차는 러시아군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러시아군의 질적 주력 전차인데요. 굉장히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에 개전 초에 노획하고 나서 하르키우, 리만, 루안스크 여러 전장을 누비면서
굉장히 많은 적 전차와 장갑차를 사냥해 왔습니다. 이번 바흐무트 방어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가 정비를 받고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저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적전차를 노획해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적전차를 다시 파괴를 하고 우크라이나군도 이 전차를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별칭까지 부여하면서 굉장히 애용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바흐무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전선이 안정화가 되면은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네이도 ECR 전자전 공격기 5대를 운용 중인 이탈리아 공군이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미국의 최신형 EC-37B와 유사한 전자전기 개조 생산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공군 전장 환경에서는 전자전기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냈던 국내 국방 싱크탱크 연구원분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공군이 6대를 발주한 걸프스트림 비즈니스 제트기 가운데 2대를 미국의 EC-37B와 같은 전자전 전용 기체로 개조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4월 10일을 보도했습니다. 비즈니스 제트기의 베스트셀러인 걸프스트림 G550 모델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산하의 걸프스트림 항공이 제작하는 최대 이륙 중량 41톤의 중형 제트기입니다. 마하 0.85의 빠른 속도와 12,000km가 넘는 긴 항속거리 덕분에 민간 비즈니스용은 물론 군용기로도 폭넓게 사용되는 기종입니다. 이탈리아 공군은 6대를 발주한 G550 가운데 2대는 전자전 모델로 4대는 조기경보 통제기 모델로 개조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 동맹국과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가 추구하고 있는 전자전기 모델은 미국의 최신의 전자전기 EC-37B입니다. 이 기종은 적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고 신호정보 수집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인데요. 미 공군은 EC-37B를 14대 이상 도입해 기존의 EC-130H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안보 위협 요소가 없는 이탈리아 공군이 이러한 전자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자전기 지원 없이는 러시아의 현대화된 방공 시스템과 공중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미군이 주둔하는 이탈리아는 평시에도 미군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미군 지원 자산만으로는 소요 전력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탈리아군의 판단입니다. 이탈리아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유사시 전장에서 전자전기의 효용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어느 나라의 모 국방안보 싱크탱크와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전자전기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공군력을 평가할 때 어떤 전투기가 몇 대가 있다, 어떤 미사일이 달려있다, 이런 것들을 주로 공군력의 전력을 평가하는 가름자로 삼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 공군이 정말 강력한지 강력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은 이런 지원기들입니다. 미공군이 여러 차례의 공습에도 전투기 손실률이 극히 낮은 이유가 이러한 전자전기 같은 고성능 지원기를 통해서 적의 방공망과 공군기들을 제압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굉장히 강조를 했죠. 싸우면서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 전자전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기입니다. 전자전기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의 레이더와 비슷한 유형의 전파를 방사를 해서 해당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적이 통신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엉뚱한 전파를 넣어서 그 통신이 서로의 수신기와 송신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적은 보지 못하니까 눈이 멀게 되고요.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이 마비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의 적에게 전투기를 몰고 들어가서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이 미국의 전술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공군에도 전자전기가 있고 해군에도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비즈니스 제트를 개조한 전자전기, 전투기를 개조한 전자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공군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자전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군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자전기를 달라.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EA-18G라고 해서 미국의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죠. 자, 그런데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반도 전장 환경에 이러한 전자전기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면서 결국에는 타당성 검토에서 막혔습니다. 그 연구를 수행하셨던 카이다 연구원분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효용성이 없습니까?
세계 각국이 공중작전을 펴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선두에 세우는 것이 전자전기입니다. 그 전자전기 한 대가 전투기 수십 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여러 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전에서 이렇게 전자전기의 효용성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장 환경은 레이더가 없나요? 방공 시스템이 없나요? 적 전투기가 없나요? 결국에는 카이다가 내렸던 그 결론 때문에 우리 공군의 전자전기 도입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십시오. 이탈리아 주변에 안보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면 프랑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발칸반도, 다 나토 동맹국들이죠. 북쪽에는 스위스가 있습니다. 지중해 건너서 알제리나 모로코 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런 나라들이 이탈리아를 침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알제리와 이탈리아의 사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보 위해 요소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전투기, 자국 공군의 생존력 강화를 위해서,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자전기를 이렇게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죠. 정말 전자전기가 효용이 없는지 그때 그 연구 결과를 내려서 공군의 전자전기 도입을 좌절시켰던 분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인 뉴스입니다. 가벼운 뉴스인데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145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와 그 이상의 SNS 팔로워를 가진 러시아의 유명 군사 블로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노획 장비 운용 시범을 보이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밀 블로거는 밀리터리 블로거, 즉 군사 전문 블로거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 전문이라는 타이틀은 떼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밀 블로거로 개전 초기부터 크렘린의 선동가 역할을 해온 일명 크롬노 칼리버니 퍼리폴라크, 실명 알렉세이 스미르노프가 전장에서 노획한 대전차 무기를 쏘다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장을 방문한 스미노로프가 다양한 유형의 러시아 대전차 로켓 발사기와 서방제 대전차 무기를 비교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발생했는데요. 그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대전차 화기를 내려놓고 종류별로 사격해보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웨덴제 1회형 경량 무반동총 AT4를 들고 발사 시범을 보였는데요. 스미노로프는 나토가 제공한 이런 것들은 러시아제 대전차 무기와 비교하면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있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긴 직후 얼굴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그가 바닥에 쓰러진 이유는 AT4 견착과 파지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반동총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반동총이라고 굳게 믿었던 AT4는 자신을 똥덩어리로 비하한 러시아 밀블로거의 망언에 보답이라도 하듯 강력한 반동으로 스미노로프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대전차 로켓으로 잘못 알려진 AT4는 정확히는 1회형 무반동총입니다. 무반동총이긴 하지만 반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사 시 정확하게 견착하고 손잡이를 파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그를 팔로우하던 지지자들은 이런 자가 어떻게 군사 전문가냐, 이런 반응을 보이며 스미노로프를 조롱하고 있는데요.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군사 블로거, 그것도 파워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남성이 헤드폰을 끼고 대전차 무기를 표적에 조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 군사 블로거인데,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의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구독자가 145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올린 영상은 175개밖에 안 되죠. 여기 지금 메인에 첫 번째 영상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152mm 곡사포를 소개하는 영상은 무려 250만 조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다. 이것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각종 사진, 컨텐츠들을 보면은 러시아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제 RPG-7 그리고 서방제 AT4 이 두 가지 대전차 무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RPG-7을 먼저 발사를 하고 그리고 이 AT4를 듭니다. 그리고 이 AT4를 들면서 이것은 똥덩어리다, 쓸모가 없다, 이것으로는 러시아제 전차를 파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발사를 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AT4를 잡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로켓 발사기가 있고 발사기 밑에 분명히 수직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깨에 견착을 하고 왼손으로 수직 손잡이를 잡고 발사기를 누른 상태에서 단단하게 견착을 해야 되는데
자, 오른손은 견착을 하고는 있는데 왼손이 일반 소총 파지하듯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반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위로 이렇게 치면서 발사기 튜브가 얼굴을 치겠죠. 무반동총이라고 하는데 이 무반동총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반동총이 아닙니다. 반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백블라스트라고 하죠. 발사를 하면은 뒤쪽으로 엄청난 화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군의 무반동총 106mm나 90mm 무반동총도 발사를 할 때 후방 지역에다가 위험 지역을 설정해 놓죠. 엄청난 화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대전차 무기에서 탄이 앞으로 나가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뒤로 밀리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무반동총은 이 반작용, 반동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뒤에서 막아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분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동이 적을 뿐이지 반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칭 군사 전문 블로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반동총을 진짜 무반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견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쏜 겁니다. 당연히 반동이 있으니까 얼굴을 맞았겠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주황색 파카를 입고 있는 여기서 지금 포탄을 들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무기는 57mm 대공포입니다. 57mm.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됐고 1950년대까지는 사용이 됐는데 제트 항공기가 등장하고 항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러한 대구경 포탄 가지고는 도저히 대응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60년대부터 급격히 도태된 그런 무기인데요. 이런 무기를 지금 러시아가 다시 전장에 끌고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형 무기를 들고 나왔다면 우리가 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그겁니다. 굉장히 낡은 구형 무기 체계를 들고 와서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나토 제장비보다 뛰어나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은 이 57mm 포를 가지고 전차를 격파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57mm 대공포, 실상은 대공포지만 포구 초속이 빠르니까 적의 전차, 레오파르트 1 같은 것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려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인데 러시아의 소위 밀 블로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컨텐츠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러시아의 무기를 과도하게 포장, 왜곡해서 러시아군은 세계 최강이다. 40년, 50년 된 굉장히 낡은 무기들도 서방제 첨단 무기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다. 비슷한 유형의 무기를 갖고 봤을 때 러시아제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국뽕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망신을 당했던 AT4 발사 영상의 풀버전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올라오지 않았겠죠. 창피하니까요. 촬영 스텝 중에 누군가 유출을 해서 SNS에 업로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러시아 밀블로거들 군사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냥 크렘린 선전 방송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컨텐츠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